올해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평생 이 도시를 벗어난 적이 없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일이에요. 아직도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랍니다. 부족한 글솜씨로 정성 들여서 보내니 재밌게 읽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저 어릴 적에 건어물 도매업을 하셨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쪽에서 꽤 오래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 나가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신 게 일상이었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장부 정리하시면서 아버지를 도우셨고요. 두 분이 참 다정한 분들이셨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피곤해도 어머니한테 짜증내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외동딸이라 귀하게 자랐는데 무엇보다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컸습니다.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주시고 이런 모습에 친구들이 늘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근데 전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부모님이 저한테 쏟아주시는 관심이 더 좋았어요. 가족끼리 늘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했고 매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꼭 물어봐 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저에게도 어릴 때 기억 중에 아직도 생생한 게 있어요. 주말이면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동네 산책을 다니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다. 저기 꽃 좀 봐.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아버지 얼굴에 있는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두 분 모습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나도 크면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낳아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내리사랑해주는 거예요. 내 아이한테도 똑같은 사랑을 주고 싶다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 되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을 했어요. 대학을 갈까도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가고 싶으면 가도 되는데 사회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 때도 있다. 저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취직을 선택했어요. 애초에 대학에 큰 뜻이 없기도 했고요. 동네에 있는 작은 생활용품 가게였는데 거기서 계산대 보면서 재고 관리 같은 것도 배웠죠. 손님 응대하는 법, 물건 떼우는 루트, 장부 정리하는 방법까지 그 가게 사장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실수해도 혼내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거스름돈을 잘못 줘서 장부가 안 맞은 적이 있었어요. 5천 원이 모자란 거예요.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이런 일 누구나 겪어. 대신 다음부턴 천천히 세어보고 줘. 그때 배운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도 비슷하거든요. 작은 생활용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젠 직원 2명을 둘 정도로 규모가 커졌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4살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일하던 가게에 물건 배송을 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에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연애 상대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송해 주시는 사람, 그 정도였죠. 사실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걸을 때 쩔뚝거리는데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데 균형 잡기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한편으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무거운 박스도 묵묵히 나르고 물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다른 배송기사들은 박스 던지듯이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개수까지 확인하고 갔어요. 언뜻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면서 웃는데 그게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 사람이 박스가 젖을까봐 자기 점퍼로 감싸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흠뻑 젖어서 들어왔는데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물건은 괜찮아요. 안 젖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배송 오는 날 일부러 커피를 2잔 사놓고 기다렸다가 물건 내리고 나면 1잔 건넸죠. 이거 드세요. 날도 추운데 고생하시니까.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받아들더니 연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 귀가 빨개지는 걸 봤어요. 아,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괜히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커피 한 잔이 밥 한 끼가 되고 밥 한 끼가 영화 한 편이 되면서 우리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고백을 한 건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근처 공원에 나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 나는 몸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당신만큼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고 이 말을 꺼냈을지 느껴져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했어요. 문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녁 밥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아버지가 수저를 탁 내려놓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 사람이 너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아빠, 나도 일하잖아. 둘이 같이 벌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누가 뛰어다니면서 돌봐. 다 네가 해야 해.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왜 굳이 고생길을 가려고 하니? 엄마 네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친척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죠. 명절에 모였는데 큰이모가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야? 멀쩡한 남자 많잖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멀쩡한 남자라니. 남편도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다리가 좀 불편한 것뿐이지 사람이 멀쩡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면은 더 건강한 사람이고요.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면 된다고 제가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거의 반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남편을 집에 데려와서 인사도 시키고 아버지랑 따로 술자리도 하게 하고요. 남편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대답이 늦어서 제가 옆에서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재미없긴 한데 그 와중에 눈은 안 피하더라. 거짓말하는 눈은 아니야. 그게 아버지 나름의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부모님이 허락은 하셨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죠. 아버지가 절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겠다면 막진 않겠다. 대신 결혼하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지원해 줄 거다. 그 이상은 없어. 힘들어도 돌아보지 마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정말 반대하셨으면 저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오를 시험하시는 거였죠. 전 알겠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어요. 말로는 큰 지원은 없다고 못 박으셨지만 그래도 외동딸 결혼한다고 집까지 해주셔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죠. 이제 그 이상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저는 그동안 가게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서 작은 매장을 차리기로 했어요. 남편과 제가 그간 모은 돈으로 시장 안에 3평짜리 공간을 얻었는데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대신 상태가 엉망이었죠. 전에 분식집이었던 곳인데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냄새도 나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서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선반 설치까지 직접 했어요. 남편은 다리가 불편한데도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천장 작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위험하니까 내려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래요. 난 다리가 짧은 거지 팔은 멀쩡해. 걱정 마. 그 말에 웃으면서도 마음이 찡했죠. 이 사람이랑 같이 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생활 잡화를 팔았어요. 수세미, 고무장갑, 행주, 빨래 집게 같은 것들이요. 마진이 크진 않았지만 회전이 빨라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어요. 남편은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물건 떼러 다녔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보따리 지고 오는데 다리 불편한 사람이 그 무거운 걸 들고 버스를 타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게 지키면서 단골 관리하고 저녁에는 장부 정리를 했고요. 장사하면서 처음엔 참 막막했어요.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날은 남편이랑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아서 한숨만 쉬었어요. 저녁에 정산하면 10,000원도 안 남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시장 안에 다른 가게들도 다 물건을 조금 싸게 팔았거든요. 마진을 적게 남기는 대신 손님을 많이 받자는 게 제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인사를 잘했어요. 단골분들 얼굴은 다 외워서 이름도 불러드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없는 물건도 구해다 드리고요. 그런 게 쌓이니까 3년쯤 지나니까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5년쯤 되니까 가게를 넓히고 품목도 늘릴 수 있었고요. 지금은 중형 매장으로 키워서 직원 2명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둘이 맨손으로 일군 거라 지금도 이렇게 크게 키웠다는 사실에 참 뿌듯합니다. 가끔 힘들었던 지난 날이 생각나면 남편이랑 웃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추억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아이들 결혼까지도 선뜻 지원해 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살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다고요.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밥이나 같이 먹자. 애 아빠도 데리고 와. 그게 아버지 화해 신호였어요. 그 뒤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죠. 저와 남편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네요. 저희 슬아이는 아들이 둘 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히 얘네 둘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키우는 재미가 있었죠. 첫째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블록 쌓기를 시키면 몇 시간이고 혼자 앉아서 하고 책을 주면 끝까지 읽을 때까지 움직이질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오히려 방에 들어가 버리고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 자체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게 학교 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 사귀는 게 서툴러서 늘 혼자 다녔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책 읽고요.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하셔서 갔더니 애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첫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학교에서 놀 만한 친구들 있어? 응,
근데 같이 놀면 피곤해. 그게 첫째 대답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중학교 때는 왕따 비슷하게 당한 적도 있어서 제가 학교에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첫째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저녁 먹으라고 해도 안 나오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애가 잘 안 우는 애인데 무슨 일이냐고 한참을 물어봤더니 겨우 말하더라고요. 같은 반 애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급식 먹을 때도 자기 옆에 아무도 안 앉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바로 학교에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 만나서 상황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에요.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셔야 해요.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시켜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먼저 다가가라니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건 우리 쪽이니까 변화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 쪽이 맞겠죠? 저는 첫째가 사회생활 잘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밤에 남편한테 그랬어요. 첫째가 너무 걱정돼. 이러다 사회 나가선 어떡하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선 오히려 잘할 거야. 조용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 테니까. 자기 갈 길 찾을 거야.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둘째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말도 잘하고 어디서든 친구를 금방 사귀었죠.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선생님들도 둘째는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고요. 공부도 상위권이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숙제하고 시험 기간엔 알아서 공부하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둘째는 늘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반장도 하고 학교 대표로 100일장에 나가기도 하고요. 솔직히 둘째는 걱정 없이 컸어요. 뭘 해도 잘하니까요. 친척들 모임에 가도 다들 둘째 칭찬을 할 정도였죠. 둘째는 참 야무지다. 나중에 크게 되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째는 아픈 손가락이고 둘째는 뭘 해도 될 거다. 그렇게요. 근데 인생이 참 묘하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상황이 역전됐어요. 첫째가 대기업 공채에 붙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 조용하던 아이가 언제 저렇게 열심히 해서 면접까지 착 붙었을까 싶어서요. 제 물음에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기술적인 질문만 잔뜩 해서 오히려 편했어. 나 원래 창의적인 건 생각 못해도 아는 거 말하는 건 잘하잖아. 하긴 첫째는 관심 있는 주제면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도 있는 애거든요. 그 성향이 면접에서 통한 거예요. 그렇게 조용하고 사람들과 못 어울리던 아이가 결국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참 대견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하던 아이가 해냈으니 어쩌면 아이를 못 믿었던 건 나였구나 싶어서요. 한편 둘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몇 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자기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금방 붙을 거라고요. 근데 1년 차에 떨어지고 2년 차에 또 떨어지고요. 3년 차 되니까 자신감도 많이 잃고 힘들어했어요. 표정이 어두워지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요. 엄마, 나 왜 안 되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위로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간 도전하다 결국 공무원은 포기하고 친구랑 온라인 쇼핑몰 동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크게 잘 되는 건 아니고 입에 풀칠할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자는 아닌데 크게 남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더 해볼 걸, 아니면 진즉 빨리 포기하고 다른 일 해볼 걸. 아직도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가끔씩 하거든요. 어릴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큰 두 아들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첫째가 잘 풀려서 다행인데 둘째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이죠. 첫째는 그러다 회사 동료에게 소개받은 여자랑 결혼했어요. 첫째 아들이 다니는 회사 옆에 있던 다른 회사의 격리팀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했는데 처음 인사할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좀 딱딱해 보이기도 했어요. 웃음이 적고 표정 변화가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대화할수록 말수는 적은데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더라고요. 특히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인사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 눈빛만 봐도 야무지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게 딱 보였죠. 첫째 며느리는 무슨 일이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집에서 해먹는 음식들을 일주일 전부터 목록 만들어서 준비하고 집안일도 루틴처럼 정해진 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딱해 보이는 성격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안 하는 거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첫째 며느리가 말없이 삼계탕을 끓여서 가져온 적이 있어요. 괜찮다고 했더니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그게 이 사람 스타일이구나 싶더군요. 말은 안 하는데 행동으로 하는 사람 말이에요. 둘째도 몇 년 있다가 결혼했는데 상대는 지인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3살 연상의 여자였어요. 첫인상은 밝고 애교가 많아 보였어요.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전 박민정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작은 편인데 참 화사하고 명랑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프리랜서 작가예요. 육아 잡지에 글 쓰는 일을 한다는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뭘 쓰는지는 잘 몰라요. 물어보면 이것저것 쓴다고만 하더라고요. 원고료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입이 불규칙하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두 며느리 다 괜찮은 사람 같아서 저는 안심이 됐어요. 첫째 며느리는 똑부러지고 둘째 며느리는 해맑고요. 스타일은 다르지만 둘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이제 아들들 걱정은 덜었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문제는 며느리 둘이 마주치면서 시작됐어요. 두 사람 성향이 너무 달랐어요. 첫째 며느리는 아까 말했듯이 정해진 대로 착착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서 일하면 설거지 순서도 정하고 음식하는 순서도 미리 정하고요. 반면 둘째 며느리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뭘 정하자고 하면 왜 그래야 하냐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첫 명절 때는 그냥 서로 어색한 정도였어요. 인사하고 같이 음식 준비하고 했는데 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직 친해지기 전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두 번째 모임에는 좀 불편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첫째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면서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면 둘째 며느리가 꼭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원래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첫째 며느리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결정적으로 터진 건 그 다음 추석 때였어요. 그날 전을 부치는데 첫째 며느리가 아침 7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저도 옆에서 반죽 준비하고요. 전 부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기름 튀고 덮고 서너 시간은 서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함께 하기로 했던 둘째 며느리가 2시간이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피곤해서 더 잔대. 조금 이따 내려온대.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피곤하다는데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렇게 점심때가 다 돼서야 둘째 며느리가 내려왔어요. 그때는 이미 전이 거의 다 끝나갈 때였죠. 둘째 며느리가 아무 말도 없이 식탁에 앉아 하품하고 있으니까 첫째 며느리가 한마디 했어요. 동서까지 같이 일하는 줄 알고 준비해 놓은 건데 피곤하면 진작 얘기하지. 다 끝나고 오면 어떡해? 말투가 좀 차갑긴 했어요. 저도 순간 긴장했거든요. 그러자 둘째 며느리 얼굴이 확 굳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황급히 따라 나갔고요. 저는 첫째 며느리한테 좀 부드럽게 말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억울하다는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3시간 넘게 전부쳤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밥 먹으러 온 사람한테 한마디 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 싶기도 하겠죠. 저도 솔직히 첫째 며느리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둘째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후로 며느리들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기로 했어요. 음식 만드는 일이 힘들어서 예민해지니 그냥 부딪힐 일을 만들지 말자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두 며느리 사이는 완전히 서먹해졌어요. 가끔 만나도 인사만 겨우 하고 대화다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둘 사이가 걱정됐지만 어른이 끼어들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따로 찾아왔어요. 평일 오후였는데 혼자 갑자기 가게로 왔더라고요. 지나가다 들렸다면서 연락도 없이 와서 좀 당황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직원한테 잠깐 가게를 맡기고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어요. 저희한테 혹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순간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어서요. 돈 말하는 거야? 왜? 급전 필요한 일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형님네 결혼할 때 큰 목 해주신 거 있지 않으세요? 저희한테도 똑같이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했어요. 만약 지원해 주시면 이번에 집 인테리어 좀 새로 바꾸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첫째한테나 둘째한테나 결혼할 때 보태준 건 같아. 너희 신혼집 자금 일부는 우리가 내준 거 몰라? 듣기론 우리 돈 반절에다가 나머지 대출은 둘째가 갚고 있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눈빛이 날카로워지면서요. 그렇구나. 저는 또 형님이... 왜?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느끼기엔 형님이 평소에 은근히 저한테 무시하는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형님은 평소에도 그래요. 잘난 척도 하고요. 하도 기세등등해서 제 생각엔 어머니한테 뭘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죠. 고작 그걸 이유로 들면서 지원받은 게 있다고 속상하다니 갑자기 속이 너무 답답했어요. 첫째 며느리 성격에 일부러 무시하거나 잘난 척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수진이가 말이 좀 차가울 순 있는데 일부러 무시하거나 그런 애는 아니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속단하지 말아라. 난 뭐 따로 해준 적 없어. 그럼 왜 형님은 저한테 그렇게 해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건 별개의 일이지. 없는 차별 만들지 마. 난 아들들이랑 며느리들 차별 같은 거 안 한다.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속 그렇게 엇나가게 생각하면 어떡하니?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며느리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눈빛을 보면 마냥 풀리지는 않은 것 같았죠.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영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꼬여가는 느낌이었어요. 둘째 며느리의 언행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원래 저렇게 삐뚤어진 애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첫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원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시험관 드디어 성공했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첫째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애를 썼는지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1년째 안 되니까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뒤로 바로 시험관을 시작한 거예요. 시험관도 계속 실패하면서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실패 소식 듣고 첫째 아들이 저한테 전화한 적이 있어요. 엄마, 수진이가 며칠째 밥을 안 먹고 방에만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4번째 실패 때였나 5번째였나. 그동안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답답하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수진아, 힘들면 쉬어도 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아이,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위로하면서도 저도 속으로는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너무 몸만 혹사시키고 시간 지나도 되질 않으니까요. 근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정말이야? 정말 된 거야? 네, 어머니. 8주 됐어요.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게에서 우는데 직원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일이야, 좋은 일. 그렇게만 말하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수진이 임신했대. 시험관 성공했어. 남편도 전화기 너머로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아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첫째 며느리도 오랜만에 활짝 웃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둘째 내외도 왔는데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더라고요.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고마워, 동서. 정말로. 첫째 며느리가 짧게 대답했는데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둘째 며느리도 웃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아휴, 이제 둘이 좀 괜찮아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다 잘 되겠구나. 손주 얼굴 보면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첫째 임신 소식이 있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들떠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임신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임신이라니 이게 무슨 경사인가 싶었죠. 손주 둘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뛰어놀고 같이 크고요.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정말이야? 아유, 축하한다. 아이고. 고마워, 엄마. 이제 우리도 부모 되는 거야. 나도 내심 형이 부러웠는데 마침 너무 잘 됐지. 둘째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는 바로 둘째 며느리한테도 전화했어요. 축하한다고 몸조리 잘하라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형님네랑 같이 잘 키워볼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밝더라고요. 전에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 날카로운 눈빛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화해가 된 줄 알았어요. 임신하면 마음도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아이 생기면 다 풀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남편한테 말했더니 이 사람도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젠 우린 걱정 놓자. 애들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손주 둘이 나란히 걷는 상상을 했어요.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가 손잡고 뛰어다니는 모습이요. 그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임신하고 나서 둘째 아들 일이 많이 바빠졌대요. 이리저리 출장이 많아지고 사업도 확장하면서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전에 듣자 하니 둘째 며느리도 독립적인 편이라 보통 혼자 병원 가고 알아서 잘 케어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임산부가 혼자 병원 다녀도 되냐고 걱정스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면서 대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의 요구가 슬슬 시작된 시점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임산부한테 좋다는 영양제 사달라, 유기농 음식 먹어야 한다, 뭐 이런 거요. 저는 당연히 해줬어요. 임신한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둘째가 바빠서 못 챙기는 만큼 제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어머니,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는데요. 강남에 있는 데가 제일 좋대요. 그래? 거기 집이랑 좀 멀지 않아? 비싸기도 하고. 그런가? 형님은 어디로 가신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첫째 며느린 집 근처에 있는 데로 알아보고 있다고요. 거기도 괜찮은 데라고 들었다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표정이 묘해지면서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좋은 데예요, 어머님. 저도 빠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형수님이랑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 말투가 좀 걸렸어요. 같은 수준이라니. 첫째 며느리가 가는 데가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며느린 제가 첫째한테 뭔가 더 해줘서 그리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아기용품이었어요. 형님은 유모차 뭐 사세요? 거기까진 모르는데. 저도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요. 보통 다 첫째한텐 부족한 거 해주고 싶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뭔가 계속 비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형님은 뭐 하세요? 형님은 뭐 사세요? 형님은 얼마 받으세요?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인데 고생한다 싶어서 웬만하면 맞춰줬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임신하면 예민해진다고 하잖아. 좀 받아주자. 둘째가 바쁘다니 어쩔 수 없지. 저도 그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날 때마다 둘째 아들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너 아무리 일이 바빠도 수진이가 가장 예민할 때니까 잘 챙겨줘.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대. 알았어, 엄마. 고마워.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좀 지쳐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요.
첫째 며느리가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몸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배가 불러오니까 출퇴근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니는데 겨울이라 날도 춥고 힘들어 보였어요. 첫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버스에서 서 있다가 어지러워서 내린 적도 있대. 뭐? 그럼 위험하잖아. 이젠 차를 하나 사야 할까 싶어요. 서울 살면서 차는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뭐 어차피 애 있으면 차 필요하니까 이제 돈을 좀 모으려고. 첫째 부부가 시험관 하느라 돈을 많이 썼거든요.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저축할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집 대출도 갚느라 바빴을 테니까요. 고민이 생겨 곧바로 남편한테 상의했어요. 첫째네 차 좀 해주면 어떨까? 아니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버스 타고 다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 해주자. 뭐 요태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좀 편히 지내라고 해줘도 좋을 것 같네. 저희도 여유가 아주 넘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편이 되니 적금을 깨면 되거든요. 아이 카시트도 넣어야 하니까 큰 차가 좋겠다 싶어서 SUV로 알아봤어요. 크기가 아주 넉넉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마련해서 첫째 부부한테 선물해 줬을 때 그 무뚝뚝하던 첫째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시험관 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그냥 엄마 아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첫째 아들도 연신 고맙다고 앞으로 정말 효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라도 좋으니 저는 그냥 며느리랑 손주가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어요. 차해준 지 얼마 안 돼서 첫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이야? 사실 동서가 요즘 저한테 자꾸 연락을 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뭐 며느리들끼리 연락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근데 첫째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심각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차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대요. 근데 축하한다는 말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거였대요. 형님은 차까지 받으셨네요. 저한텐 왜 얘기도 없으셨어요? 동서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 시어머니가 형님만 챙기시는 거 다 알아요. 저도 똑같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편애하는 거 알고 저한테 숨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왔대요.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래요. 형님은 시험관 아니었으면 애도 못 낳으셨잖아요. 전 자연임신인데. 뭐라고? 동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는 형님처럼 돈 안 들이고 임신했는데 왜 형님만 혜택을 받으세요? 돈 안 들이고 해낸 건 저잖아요. 첫째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한테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요. 아기한테 안 좋을까 봐 걱정돼요. 성호 씨가 대신 연락해 봤는데도 안 통한대요. 오히려 성호 씨한테 아주버님도 같은 편이라면서 뭐라고 한대요. 저희한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임신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게다가 첫째 며느리가 시험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민정이한테 얘기할게. 죄송해요, 어머니. 괜히 더 커질까 봐 말씀드리기 죄송했는데. 그때 첫째 며느리가 다른 얘기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 서방님은 따로 말씀 없으셨어요? 전에 듣기로는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시던데. 힘들어해? 뭐가? 동서가 요즘 많이 예민해서 싸움이 잦대요. 요즘 따로 각방 쓰신다던데. 부부 사이 일이니 확인해보긴 좀 어렵겠지만요. 뭐 이런 얘기 제가 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알겠다고 대답하며 끊었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첫째한테 해준 차에 중도 상환금 내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남편이랑 은행 가서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날씨가 맑아서 기분도 괜찮았어요. 드디어 계산도 끝났겠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둘째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어느새 배가 많이 불러서 만삭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만삭인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거실에 앉자마자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차분하던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왠지 마음속으로 올 것이 왔다 싶었죠. 어머님, 형님네 차 해주신 거 들었어요. 그래. 그 수진이가 임신해서 출퇴근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 마련해줬다. 저희는요? 저희한텐 왜 안 해주세요? 저도 임신했잖아요. 말투가 따지는 투였어요. 저는 애써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이 형님네는 시험관 하느라 저축을 못해서 형편이 어려웠어. 니네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 둘째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넌 프리랜서라 출퇴근하는 일이 아니잖니. 뭐가 달라요? 저도 똑같이 임신했는데? 아유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차 말고 집 해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집이라고요? 아니, 갑자기? 집?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한테 차 해주셨으니까 저희한테는 집 새로 해주세요. 저는 돈도 안 들이고 임신했으니까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차하고 집이 어떻게 같아요? 어이가 없었어요. 첫째 며느리한테 부린 행패가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우리 형편에 집까진 무리야. 차도 적금 깨서 할부로 해준 거고. 그럼 대출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 그건 안 돼. 우리도 한계가 있어.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해줄 수 없다. 안 된다고요? 형님한텐 되고 저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라 금액이 다르잖아. 차하고 집이 어떻게 같아? 너희 나중에 우리가 돈을 좀 모으면 해줄게.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집 해주시면 남편이랑 저 사이도 좋아질 거예요. 요즘 저희 많이 싸우거든요. 집이 좁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요. 손주도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잖아요. 손주까지 들먹이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집은 무리였어요. 미안한데 집은 정말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 표정이 확 변했어요. 어머니, 제 말 안 들어주시면 애 안 낳을 거예요. 그 말을 하며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눈물기가 사라지고 차가워지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허리랑 배를 움켜잡는 거예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배가 아파요.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놀라서 달려갔죠. 어떡해? 뭐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배를 잡고 신음하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삭인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떡해요? 얼른 차에 태우고 남편한테도 연락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못 누를 정도였어요. 저는 병원으로 향하면서 옆에서 괜찮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는데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며느린 병원에 안 가겠다고 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차 안이 아수라장 같았어요. 며느리를 거의 포박하듯이 병원에 데려갔고 거기 도착해 있던 남편과 함께 양쪽에서 부축하다시피 해서 데려갔어요. 도착하니 의료진이 바로 며느리를 데려갔죠. 저는 응급실 복도에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남편과 함께 기다렸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금방 나와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시어머니예요. 어떡해요? 아기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일단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복도 구석에 서서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어머니, 그 환자분은 현재 임신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삭인데요. 복부에 임산부처럼 보이게 하는 특수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계셨어요. 실리콘으로 된 거요. 뭐라고요? 그걸 몇 달간 계속 차고 계셨던 것 같은데 장기가 눌려서 복통이 온 겁니다. 오래 조이고 있으면 위나 장에 무리가 가거든요. 임신으로 인한 통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 겨우 버텼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임신이 아니라고요? 그 만삭배가 가짜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고요.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정신적인 부분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병실로 갔어요.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고 벽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침대 옆에 서서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임신이 아니라면서.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어? 그제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연신 울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만 말고 설명해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임신이었어요. 뭐? 임신이 됐었어요. 근데 초기에 유산됐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대신 물어봐줬죠. 근데 그걸 왜 숨겼어?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임신했다고 했을 때 다들 좋아해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산됐다고 하면 저만 불쌍해지잖아요. 형님은 성공했는데 저만 실패한 거잖아요. 차마 밝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임신인 척을 한 거야? 처음엔 그냥 적당히 하다 유산됐다고 하려고 했어요. 한두 달만 그러다가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형님네한테 이것저것 해주시잖아요. 저한테는 안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형님이랑 똑같이요. 부러워만 하다가 끝나기엔 스스로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임신 핑계로 계속 요구한 거야? 네. 근데 어머니가 자꾸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점점 더 오래 끌게 됐어요. 나중에 밝혀야지 했는데 이젠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몇 달 동안 그 보조기구를 차고 다닌 거잖아요. 가족들 다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요. 둘째는 알아? 몰라요. 저 혼자 한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둘째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의사한테 뭔가 들은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둘째 아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아내 배를 봤어요. 평평했죠. 아들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아긴 어떻게 됐어? 처음부터 없었어. 유산됐는데 숨긴 거야. 제가 대신 말했어요. 여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줬죠. 이를 들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단단했어요. 이혼하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차가운 병실바닥에요. 한 번만 봐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다 알고 있잖아. 당신이 여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다 알면서도 참은 건 오직 아기 때문이었어. 근데 그 아기도 거짓말이라고 하니 더는 당신은 믿을 수 없어. 며느리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나랑 같이 지내면서 아이 핑계대며 나에게 했던 짓들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 도대체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던 거야? 네가 보기에 이 상황이 정상이야? 아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전 옆에서 지켜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저 며느리가 왜 저랬을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왜 그랬어? 정말 네 형님이 부러워서 그런 것뿐이야? 만삭인 척까지 했던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한참 동안 울다 겨우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저 언니가 있어요. 친언니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언니만 예뻐했어요.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뭐든 잘했거든요. 저는 뭘 해도 비교당했어요. 며느리가 코를 훌쩍이면서 말을 이었어요. 언니가 1등하면 넌 왜 못하냐? 언닌 저렇게 야무진데 넌 왜 그러냐? 맨날 그런 소리 들으면서 컸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시댁에서는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머니 댁이 여유 있다고 들었어요. 결혼하면 잘해주시겠구나 생각했어요. 난 결혼 잘한 여자라고. 근데 생각보다 지원이 없으니까 속상하고 서운하고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한 거야? 형님네한테 해주시는 거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언니한테만 해주고 저한테는 안 해주던 엄마 아빠요. 또 똑같구나. 여기서도 난 두 번째구나.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뭘 원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요. 어릴 때 못 받은 걸 시댁에서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한 거야? 없는 임신 만들어서?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점점 깊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꾸 더 갖고 싶고 자꾸 더 화가 나서.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쌍한 척하지 마. 당신 사정이 어떻든 나한테 거짓말한 건 변하지 않아. 형수 괴롭힌 것도 엄마 아빠 속인 것도. 여보 제발. 이혼이야. 바꿀 생각 없어. 아들이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한편으론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저 사람도 상처가 많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거짓말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속았고 아들도 속았고 첫째 며느리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민정이 네 사정은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둘째 말처럼 너의 행동 전부가 용서되는 건 아니야. 네가 한 짓은 네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남편과 함께 병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나쁜 짓 한 사람이 벌 받는 건데 통쾌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화도 나고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남았어요. 며느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저 사람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가짜 임신권이 있으니까 며느리 쪽에서 뭘 요구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그런 것도 거의 없이 정리됐어요. 그 이후로 둘째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거짓말에 속은 것도 속은 건데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요. 몇 달 동안 아기 기다린다고 좋아했던 건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됐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 아들이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아들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원망하지 마. 네 잘못 아니야. 사람 일이 원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더 길어. 그래도 첫째네 부부가 둘째를 많이 챙겨줬어요. 주말마다 불러서 밥 먹이고 가끔 술 한잔 하자고 데리고 나가고요. 지금은 첫째 손주가 꽤 컸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볼 때마다 첫째 며느리가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서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가끔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며느리가 배를 잡고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임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은 담담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 뭐가 그렇게 간절했는지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가족 간에도 선은 지켜야 해요. 사랑한다고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